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주식보다 왜냐면 주식은 내부자보다 좀 민감한 얘기예요 여기서. 내부자보다 정보가 국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규와 규제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만 더 관심을 가지고 법을 활용하고 행정 절차를 이용을 하면은 충분히 가치 차이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시공사랑이 선정도 되게 중요한데 좀 약간 주먹구구로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좀 전문가, 아까 말씀하신 PM이나 CM 업체부터 잘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업체들이 조언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유리합니다라는 걸 조합원들은 판단하기 힘든데 이런 보통 이제 PM, CM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체들이 몇 군데 있죠. 뭐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한다면은 좀 더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CM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전부 다 1, 2, 3위 업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결국 얼마나 도시 정비에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실적을 통해서 또 부동산 재산이라는 게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거의 절대적인 수준으로 클 텐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이 CM, PM사를 선정을 하는데 얘들이 이전에 한 사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선정하기 전에 저 같으면은 그 동네에 가서 얘들이 일 잘했냐, 어떤 문제가 있었냐, 뭐 기자만 취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가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약간 무관심하고 약간 공부를 할 마음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다. 근데 주식 투자하실 때도 비슷한 묻지마 투자 많아요. 그렇죠. 삼성이니까 뭐, 야 삼성인데 뭘 물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누가 좋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 시장도 비슷하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그 취재하시면서 야 내가 봤을 때 이건 진짜 재건축 재개발의 모본답안이다라는 단지 이런 게 있으셨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진짜 잘한 단지다라고 꼽을 만한 데가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이제 그 단지에 돈 받아내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뭐 사실 큰 사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반포 21차를 취재할 때였는데 그때 신반포 21차가 동이 2개짜리 동이거든요. 아주 작은 단지인데 처음에 이제 공사비가 낮으니까 시공사들이 다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강남이니까 뭐 한 번 더 해보지 할 텐데 바로 과감하게 90% 이상 동의를 해가지고 공사비를 100만 원 이상 올리더라고요. 그 대신에 공사비를 올린 대신에 무조건 명품으로 짓겠다. 다들 하는 말인데 제가 여기 조합장님도 직접 만나 뵙고 했는데 약간 뭐 물론 조합의 설계안이라는 게 이제 약간 이상도 있고 현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꼼꼼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고 그때 GS건설이랑 포스코건설이 대결을 펼쳤는데 보통 우리 GS건설 자이 그 바로 앞에 반포자이가 있는 단지입니다. 그 반포자이가 있으니까 자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 전까지만 해도 포스코건설이 강남권에 수주 실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포스코건설이 조금 강남에 진출했다는 의지가 강할 때였고 실제로 제가 보니까 제안서가 상당히 포스코건설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놀랬던 게 조합원님들마다 만나가지고 어디 시공사를 지지하고 계세요라고 여쭤보면은 그런 마감재라든지 뭐 골조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조합원이 있는 현장을 처음 봤어요. 아, 그 정도로 다들 이해도가 높았다. 다들 스터디를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직업을 물어보니까 뭐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스터디를 하니까 실제로 그래서 GS건설의 제안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포스코건설이 그때는 워낙 강남권 수주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던 걸로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강남 입지라는 또 장점도 있었고 그리고 나는 좋은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충분히 더 낼 수 있다라는 조합원도 있었고 그 조합원들이 내가 낸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는 조합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되게 잘 진행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신반포 21차? 네네. 21차 2개 동 이어서 아마도 조합원들도 더 이렇게 서로 다 아시는 사이고 하니까 너무 커도 조합 이게 설득하고 이러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둔촌 주공, 음마아파트. 거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 관리 처분 과정에서 한 가구당 하나의 입주권이 지급되는 걸로 제가 네네네.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1+1으로 지급되는 사례도 있어요? 네네. 그 자기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지 지분이라고 그러죠. 네. 내가 가진 땅의 가치가 크면은 예를 들어서 80평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럼 난 80평을 받지 않고 30평짜리를 2개를 받겠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합에서 이제 허용을 하고 있죠. 법적으로도. 그러면 당연히 2개로 받는 게 더 좋은 건가요? 대부분 2개로 받으시는데 네. 이제 세금 같은 문제가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다가구로 바로 지금 다주택 바로 다주택이 되니까. 되고 그리고 1+1으로 받은 집은 3년 동안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3년 동안은 꼬박 세금을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처분을 할 때도 이제 2개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 개의 주택은 반드시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구, 흔히 말해서 전용 면적 5구라 그러죠. 네. 5구와 그리고 좀 큰 거 하나 이렇게 받는데 보통 조합원분들이 나 큰 걸 내가 가지고 작은 걸 팔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작은 거를 팔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셔야겠죠. 나는 5구 사실 근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지 지분이 큰 분들이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어차피 자식들 다 출가시켰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나는 5구 가지고 팔사는 내가 팔려고 한다. 덥석 1+1을 받았는데 뭐 좀 젊으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렇게 좁은 데서 살기 힘든데. 네, 그렇죠. 나중에 나 큰 데 살고 좁은 거 팔면 되지라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거 그렇게 안 되네. 안 그러면 되는 난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면 사시던 분들은 밖으로 이사 나가셔야 되고 네네. 거기 이제 재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개발 그렇죠. 재건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돈 있는 분들이야 뭐 이사 나가고 다른데 전세 얻어서 들어가는 거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네네. 또 자금이 빠듯하시면 이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신경 네네. 써야 될 거 좋은 전략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이주 철거 단계에서 네. 보통 조합이 단체로 이제 대출을 해가지고 이주비를 줍니다. 그 이주비를 가지고 전세를 구하거나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주 철거, 착공, 준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되겠죠? 이자가 계속 이자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중요한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사 나갔으니까 알아서 짓겠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 계속 사업이 빨리 가도록 재촉을 해야 돼요. 그런 금융 비용이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야 되고 사실은 대체주택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체주택 제도는 뭐냐면은 이 재개발 재건축은 내가 거기 계속 눌러 앉고 살고 싶어도 건물을 철거하니까 거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기간 동안 내가 나가서 다른 집을 사서 사는 경우에 이거는 다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을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대체주택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전세보다는 내가 좀 캐시가 조금 더 있으니까 대체주택 제도를 활용하겠다 하면은 대체주택 제도를 활용해서 집을 사셨다가 또 입주를 하실 때 대체주택도 가격이 또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오히려 또 차익을 남길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죠. 무작정 전세만 알아보지 말고 대체주택 제도를 이용해서 네네. 다주택자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사서 들어가면 또 나중에 맞습니다. 또 차익도 볼 수 있고. 이주 철거, 착공, 준공까지 기간을 생각하면은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보통 물론 이제 거주민이 적은될수록 이사가 빨리 끝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철거도 당연히 빨리 될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용산구의 한남 3구역이다. 거기 이사를 다 나가고 몇천 가구 되는데 이사가를 나가고 거기 또 언덕이잖아요. 그럼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언덕을 이제 다시 흔히 말해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구배를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들이 다른 사업장보다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최소 나가 있는 기간이 4, 5년, 6년, 7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내가 이자를 낼 거냐? 아니면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대체주택을 사서 오히려 그거는 판단을 해봐야 돼요. 차익을 진짜로. 할 것이냐 그런 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4, 5년이면 난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6년, 7년까지 가면 어우. 사실은 뭐 보통 이주 철거에 한 1, 2년 그리고 뭐 착공 준공에 또 한 1, 2년 한 4년 정도에 되는데 이제 문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강남권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불거진 문제가 오염토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파보면 땅이 오염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염을 이제 정화를 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또 6개월, 1년이 길어질 수 있는 약간 돌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어쨌든간 새로 뭔가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고 나오면 내가 다시 거기 들어가 산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진짜 멋져야 되잖아요. 네네. 이왕이면 값어치도 올라가야 되고 흔히 맞습니다. 말하는 명품 단지가 돼야 될 텐데 네네. 명품 단지가 되기 위해서 꼭 신경 써야 될 거. 앞서도 뭐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건 사업 진행 속도라든지 비용을 아끼기 위한 거 또는 차익을 남기기 위한 이런 거였다면 맞습니다. 명품 단지가 되기 위한 뭐 꼭 신경 써야 될 거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명품 단지의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내가 들어가서 살았을 때 50년, 100년이 가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는 곳이 명품 단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땅의 가치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네. 건물의 가치를 만약에 좀 더 고민한다면은 사실 이전까지의 아파트들, 그러니까 1기 신도시까지만 해도 없던 땅에서 그냥 시멘트 부어서 만든 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단지들 지금 짓고 있는 단지들 보시면은 기존 아파트 우리가 흔히 그 아는 아파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파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 아파트나 집이라는 게 단순히 회사 퇴근하고 와서 자는 공간 정도였다면 쉬는 공간 정도였다면은 이제는 이 공간 안에서 나의 여가 생활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적 교류 네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는 그걸 제약을 넘어선 온라인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사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아파트가 지속 가능하냐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고 외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하게 벽식 구조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벽식 구조가 뭐냐면은 건물을 지을 때 이 시멘트 벽이 위층의 건물의 무게를 견디는 하중을 견디는 구조를 말합니다. 네.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싸고 빨라요. 짓기가 빠르고 싸고 그리고 건물도 그냥 한마디로 같은 높이에서 가구 수가 많아져요. 더 많아집니다. 근데 뭐에 취약하냐면 층간소음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무게를 견디는 벽이기 때문에 이 벽을 부수면은 건물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은 그대로 낡을 때까지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럽이나 일본, 특히 일본 많이 채용되고 있는 구조가 라멘조라는 건데 기둥보, 그러니까 기둥이랑 보가 무게를 지탱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둥보는 철근이기 때문에 철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벽도 얼마든지 허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좁은 집에 살다가 좀 더 넓히고 싶다면은 그 벽을 트면 되는. 트면서 충분히 구조 변경이 쉽다. 구조 변경이 쉬운 거죠. 네. 그러면 100년 가는 단지가 됐을 때 사실 또 유행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행이 한 10년, 20년 만에 바뀐다 했을 때 벽식 구조 아파트는 건물을 다 허물고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라면조 같은 경우에는 벽만 허물고 다시 지으면 되는. 지금 용적률을 말씀드렸는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럼 앞으로 지금 용적률 300%잖아요. 그럼 앞으로 수익이 날라면 500%로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재개발한다면? 그럼 성량갑이에요. 그럼 하늘 높이 올라가요. 거주 요건이 그러니까 지금 300% 괜히 나라에서 제한을 해둔 게 아니거든요. 일조권이라든지 지금 300%라도 1, 2층은 빛이 안 들어와가지고 집값이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 가면은 진짜로 빛 없는 집이 속출하는 그런 상황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1대1 재건축밖에 할 수 없는데 그때 가서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런 지속 가능한 흔히 말해서 LH나 이제 국토부에서 규정하기로는 이제 장수명 주택이라 그러는데 그런 장수명 주택을 좀 더 고민해야 될 때다. 고민해야 될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 재개발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것들 많이 체크한 것 같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뭐 얘기 이것저것 했는데 빼먹은 것 같아.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게 있다면 그거까지 얘기 듣고 오늘 마무리를 해보죠. 아, 네네.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좀 생각해 보면은 막연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새 아파트 지으면은 이익이 될 거니까 사고 놔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단지의 가치는
이 조합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을 챙길 수 있는 안목을 기른다면은 충분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봤을 때 주식보다 왜냐면 주식은 내부자보다 좀 민감한 얘기예요 여기서. 내부자보다 정보가 국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규와 규제 이런 것들이 다 오픈돼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만 더 관심을 가지고 법을 활용하고 행정 절차를 이용을 하면은 네. 충분히 가치 차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치 뭐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 재산에 참여를 할 필요가 고민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사업주라는 마음으로 실제로 사업주기도 하고. 이제 기회가 열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부동산이 약간 침체기에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연수는 오래됐고 하긴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할까 하다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으니까 집을 새로 마련하신다라든지 투자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참에 좀 공부 좀 해두셨다가 또 부동산 시장 쪽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또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책을 쓰신 장기용 기자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전반하고 재건축 재개발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기본적인 것들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